어제는 날씨가 괜찮았는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근데 그 주말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도서관에를 갔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는 곳 도서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른바 이제 구립도서관, 서울 구마다 도서관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안 가보셨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진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제가 살던 곳에 이 구립 도서관들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정말 잘 구비되어 있고 이용하기 편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양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본인이 무릎 위에 얹혀놓은 이제 책이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보여지고 일단 테이블 위에 이제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 잔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는 저런 도서관에를 앉아서 저기는 도서관에 앉아서 저렇게 책을 읽으면 뭐 1, 20분 만에 일어서는 그런 곳이 아니고 몇 시간을 앉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건 의도된 외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반드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겠으나 그러나 음식점이나 시장과 달리 여기는 절대 정숙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떤 소란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양쪽을 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책 읽는 장소로서 또 바람 쏘일 겸 밖으로 외출을 하면 도서관이 썩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후에 시간 나시면 도서관 한번 가보십시오. 썩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올여름 매우 덥다고 그러잖아요. 더울 때 도서관 가시면 왔답니다. 왔다. 시원하고 그냥 책 다 거기 있는 거 마음대로 자유열람 서가에서 꺼내볼 수 있고 그 새로운 책들도 굉장히 많이 구비가 잘 돼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서 저렇게 하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알아본 시민들 그 도서관 이용객들이 와서 이제 자기가 그 도서관 책이 아니라 자기 소유 책도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사진 찍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나 찍지 마세요 이렇게 손살에 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진 찍으면 이제 찍는가 보다 그렇게 뭐랄까 포즈를 일부러 취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비 오는 토요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저는 그림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린다만 이제 6말 7초 아니면 7월 말쯤 전당대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거기서 읽은 책이 SF 소설을 2권을 이렇게 테이블에 놓아 놓기도 했다고 그래요. 공상과학 소설 그리고 또 하나는 카프카가 쓴 책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 그 카프카는 40살에 죽었죠. 그 카프카가 40살에 죽었는데 그 카프카 일생을 통해서 꽤 깊게 교유를 했던 여성도 있고 약혼까지 했다가 파혼한 여성도 있고 그 여성하고는 약혼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약혼 파혼 이렇게 참 인생이 편안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여성도 있고 그래 여성이 4명이 카프카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중에 이제 카프카의 평생의 연인이라고 하는 밀레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소설을 번역도 하고 했던 여인인데 끝내 뭐 부부관계로 연을 맺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글쎄요. 그러나 또 둘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사이인데 그 밀레나라는 여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책을 낸 것이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카프카가 참 편지를 많이 썼어요. 아마 여성들에게 보낸 편지만 다 모아도 수천 통이 될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 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책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테이블에 놔두거나 손에 들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읽었는지는 모르죠. 사람들이 자꾸 와서 말 걸고 사진 찍고 하면은 거기에 정신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뭐 전통시장에 가서 떡볶이 먹고 뭐 이런 사진들만 보다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하고 그것도 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심 동향 파악할 때, 물가 파악하고 이럴 때. 그런데 도서관에서 고즈넉히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도 참 새롭기도 하고 그럴싸했습니다. 저게 의도된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런 모습 자꾸만 보여주는 것이 20대, 30대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한동훈 전 위원장 팬클럽 with 훈이 4글자입니다. 영어의 with 그 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죠. 거기다가 한동훈의 훈자 붙여가지고 거기 지금 회원이 5만 7천 명, 지금 한 6만 명 됐겠네요. 주말 동안에 5만 7천 카운팅 했으니까 이게 그 전에 말씀드린 거에 3배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다른 선거 때 같으면 그 선거를 총괄 책임졌던 뭐 총괄 선대위원장, 당대표, 비대위원장 다 중앙 무대에서 완전히 한 1년 정도는 사라져서 모습이 안 보일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반대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히려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 치솟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끈이 없어진 겁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선거 캠페인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하고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신발 발바닥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뛰어다녀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령 이종섭 호주 대사 건 하나 푹 터진다든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또 뭐 회칼로 어떻게 한다더라 툭 터진다든지 그러면 왜 공든탑 쌓았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탑 쌓았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거는 그런 일이 불거졌을 때 당시 여론조사가 착착착착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착착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이 근거가 다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거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발 뉴스하고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는 일이 이렇게 밀접한 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총선이 끝나면서 이게 툭 끊어진 겁니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일은 용산 대통령실 하는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가 풀린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인기도 치솟고 있고 차기 당대표 적합도 물어보니까 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48% 압도적인 1등. 나머지 사람들 오세훈, 홍준표, 뭐 유승민 누굽니까? 안철수 이런 사람 다 더해도 한동훈 위원장 못 쫓아가는 겁니다. 다 더해도 나머지를 다 더해도. 그러니 내일 당장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연다면 그리고 지금의 룰대로 100% 당원 투표로 선거를 치른다면 100% 한동훈 당선이죠. 당대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전당대회를 이제 6월 말에 하느냐 7월 말에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을 뿐인데 그 시기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 가령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국처럼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없잖아요. 있나?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제
저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문을 열지 않습니까? 6월 달 되면은 한동훈 특검 발의한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발의에 찬성을 할지 안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은 12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 12석이 발의해봤자 그 뭐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런 일이 돼버릴 수 있죠. 혼자만 떠드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사법 리스크는 지금으로서는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러니까 큰 변수가 없는 겁니다. 특검을 발의한다고 그래도 그게 뭐 국민의 전당대회 때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변수가 없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말고 누가 당대표 감이야? 나경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경원 당선인, 그다음에 뭐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은 자기는 안 하겠다고 몇 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모르죠. 상황은 변할 수 있으니까. 뭐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김재섭 그 이른바 이제 30대 당선인. 그런데 그런 이름들에다가 한동훈 이름이라는 말을 딱 견주는 순간 이제 비교 불가가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하는 얘기는 여기서 역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한동훈 전당대회를 통한 임기 2년짜리 당대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되는 전당대회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하는 비대위원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 장악력 또는 정치적인 집행력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비교 불가죠. 그럴 경우에 한동훈 지명직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당대표로서의 7월 말쯤 가령 한동훈 당대표가 탄생을 한다. 그때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어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 눈높이와는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적 걱정과 아쉬움이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말을 했었잖아요. 지난 총선 전에는. 그런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가 되고 나면 한동훈 그때 신임 한동훈 당대표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직정적으로 꽂히는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정중하게 당부합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현 정국의 그 난맥을 풀어가는 타겟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대통령께 정중하게 당부 말씀 올립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시면은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새로운 한동훈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저녁에 그 대통령하고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그 당 지도부들 오늘 대통령이 저녁 먹자고 해서 오늘 만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현재로서는 황우여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아마 대통령의 예스맨일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얘기하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올지 전당대회에 관한 어떤 로드맵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특검법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전략과 용산 대통령실의 생각을 서로 조율하는 그런 자리가 될지 이제 이게 관심인 겁니다. 일단은 대야 전략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특검법
대해서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기본 뜻이 무엇인지.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밥자리에서 대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가는 자리, 이게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온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딱 앉아가지고 대통령의 뜻을 애매모호하게 뭐 참모들 입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설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딱 알아듣고, 아, 예를 들면 한동훈은 안 돼, 당대표. 제가 말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설마 그런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수도 있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내가 거부권 행사할 터이니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단일대우 일치단결해서 이것을 방풍막이를 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예의가 있을 가능성. 대통령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막 구체적인 그 실핏줄 같은 그런 뭐 전략을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대략적인 견지에서 그런 뜻이 오가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될 경우에 총선 패배론이 더 강하게 부상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홍준표 서울시장, 죄송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은 다 잠재적인 당권 도전자, 그리고 그중에 또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는 대권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한동훈 당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입장의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기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동훈 전 위원장 역시 이 전략적 모호함을 지금 유지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변화는 그 여론조사를 해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권 경쟁이 있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속에 갇혀서 사실은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그 선두 그룹에 합류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만 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으나 일반 여론을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입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이긴 한데,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유승민 28%, 한동훈 26%, 나경원 9%.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8 그리고 26, 이거는 뭐 오차범위 이내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소식인 거죠. 유승민 드디어 그 선두 그룹에 와 있구나. 지금 이제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